누구인가? 누가 사면 소리를 내었어? 여의도 궁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국회를 휘어잡는 카리스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징계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내일 대사면 결론 낼 것 같은데 예. 어떤 생각 갖고 표현은 좀 계십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징계처럼. 무관심한 표정. 아, 무관심. 예, 무관심한 표정. 무관심. 예. 뭐 징계도 마음대로, 징계 취소도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 장례찬 같은 사람들은 뭐 반성을 전제로 한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아, 뭐 알아서들 하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대사면 이야기. 무관심 표정. 아, 무관심. 예, 네. 이렇게. 질문을 그런 걸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 요새 이런 건 좀 관심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아니 이게 알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신데 대사면 이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년 6개월 형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아, 징계, 형까지는. 그러니까 징계 취소, 처음부터 징계 무효, 뭐 소급해서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 일인데 마치 형이 확정된 사람을 사면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언론이 굉장히 주목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행동을 앞두고 꼭 만난다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 만나러 가는 네.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야, 도대체 중요한 정치적 행보 무엇을 앞두고 있길래 네.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까? 헤어질 결심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저 어르신과 함께 항상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사람에 관한 얘기를 좀 하기 위해가 제가 직접 찾아뵀습니다. 사람에 관한 네. 이야기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제가 뭔가 자문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또 이렇게 인재풀을 넓게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훌륭한 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 하면 신당을 함께 꾸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뭐 같이 뭔가 좀 재밌는 걸 해볼 사람들. 예. 함께 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예전에도 뭐 경제 쪽에 제가 당대표 할 때도 경제 쪽으로 제가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누구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소개해 주시고 네. 같이 식사 자리도 잡아주시고 해가지고 네.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필요한 사람의 부류가 좀 있어가지고 네. 상의 드리러 갔습니다. 의원님 이거 신당 맞죠? 제가 잘 몰라요 이런 걸 들어도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준석 대표가 네. 전 대표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저는 있는 분으로 좀 봐요. 누구에 대해서요? 이번에 여기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잘못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후보 시절은 모르겠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통령의 주위 사람들, 즉 윤핵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은 정말 심할 정도로 하긴 했지만 네. 대통령께는 대못이 박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네, 저는 이거 잘못 파악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뉴스쇼 나가셨잖아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통사고를 비유를 들면서 네. 합의금 얘기했어요. 100만 원짜리 합의금. 네. 그리고 과실은 본인은 0이고 대통령 쪽은 100이다. 근데 합의금 100만 원 부르더라. 그래가지고 합의되겠냐는 취지예요. 이 얘기는 합의금만 높아지면 합의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실이 0대 100은 아니고 어찌됐든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뭔가의 프로포절이 있으면 그리고 네. 합의금만 높으면 알겠습니다. 과실이 100대 0이 아니다. 야, 거의 뭐 한문철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이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 당에도 판사 많은데요. 판사마다 다 달라요. 저 판사 말씀하시는 게. 재판 원래 다 다른 제 거예요. 관심 비율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 원래 뭐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공신력 있는 비율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런 생각해요. 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픈 지적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누가 저한테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의원들이 100명이었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 100인분을 해야 되는데 한 10인분만 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미 시간이 이제 총선까지 150일도 안 남은 15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사전투표까지 거의 딱 150일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원들이 침묵의 나선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10인분 하든 20인분 하든 임계치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 갖고 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절 연구 많이 합니까? 아니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합니까? 어차피 지금 요즘 국면은 이준석 대표가 네. 상당히 그 값이 높아요. 지난번에 대선 때 제가 기억나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이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때 이재명 그 당시 후보와 한 9%까지 차이 나는 조사까지 나올 정도로 내려앉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가 있었냐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그 당시 붙어 있었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나중에 갈등이 봉합되고 나니까 그 빌려줬던 거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쭉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너무 복잡하게 분석하실 필요 없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가진 그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꼬준표라는 겁니다. 아, 민주당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번에 강서보궐선거에서 바로 직전 선거에 비해서 한 10% 20% 가까운 표심이 이동한 것이지 반대로 그 표가 그럼 민주당의 굳은 표가 아직 되진 않았다라는 인식을 하는 게 맞을 거고 그게 이제 저는 아무 내색도 안 하지만은 제 이름을 걸고 무슨 뭐 신당 여론조사를 하면은 네. 그 정도 이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게 민주당에서 많이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뭣도 모르고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데이터는 그냥 보고 액면가 그대로 읽어보면은 민심을 읽을 수 있는데 각자 네. 희망 섞어서 읽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네. 민주당도 그 부분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야 모두 지금 굉장히 국민들한테 견제받고 있다는 거는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여당 대표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던진 거거든요. 기구하고 수능하고도 하나예요. 두 개만 되니까 이게 전부 다 수도서울로 통폐해야 돼요. 무속인의 말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 참 그 난감합니다. 국가 정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천공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 아 근데 저분이 영상이 13,000개가 이렇게 되는데 네. 예전에는 조국 장관도 뭐 트위터를 하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검색만 하면 걸리잖아요, 내용이. 그런 것처럼 저분도 그냥 13,000개 영상 정도면은 네. 뭐든 걸립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도 한 4번 영상이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말씀이 좀 바뀌셔서 그런데 되게 많아요. 워낙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면 대통령 선거 예측을 하시는 이제 역술인들 보면은 보통 블로그 한 4개 정도 파놓고 여기는 윤석열 당선 써놓고 여기는 이재명 당선 써놓고 여기는 뭐 심상정 당선 써놓고 4개 써놓은 다음에 나머지 3개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맞다 내가 맞췄지 이런 거잖아요. 네. 이준석에 대한 평가 매번 바뀌세요. 네. 어떻습니까? 아, 민주당에서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영상을. 저는 뭐 천공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뭐 제가 굳이 관심 있게 언급할- 보진 않으셨다. 예,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빌라 아파트로가 자극하려고 했던 표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집값 상승 또는 동네 개발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라를 아파트로라는 화곡동 단위의 프로젝트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경기도 근교권을 다 건드리려고 하는 건데 경기도가 서울로 문패만 바꾸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단지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습니다. 왜요? 왜? 그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에 보면요. 그 다들 부동산 어플 키시고요. 수락 리버시티라는 아파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아파트 이름까지. 1, 2, 3, 4단지가 있는데요. 예. 3, 4단지는 노원구고 도랑 하나 건너가지고 1, 2단지는 의정부 장암동입니다. 아, 그런 단지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동일 평수 33평을 놓고 보면요. 소위 국평. 예, 84제곱미터. 예. 그래서 그 보면은요. 위에 이제 1, 2단지 의정부 장암동으로 소속된 곳이 한 6억 2천만 원 정도에서 6억 1천만 원 정도. 언제 시세입니까? 오늘 당장 네, 사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3, 4단지로 된 곳이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 난 6억 3천에서 6억 4천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때 완전하게 동일한 아파트고요. 어. 1, 2, 3, 4 나눠가지고 하나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하나는 의정부 장암동인데 여기에 따라서 학군도 갈려요. 그리고 주민센터도 위에는 의정부 장암동까지 6km를 가야 되고요. 밑으로는 상계동을 1km만 가면 있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생활권이 다른데 집가는 2천만 원 정도 집값은 차이 난다라는 거고요. 여기 찾아보시면 이 아파트가 유명해진 거는 과거에 모 총선 후보가 상계동에 출마했을 때 1, 2단지가 의정부인 걸 모르고 거기 가서 유세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생활권이 같아가지고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총선 후보도 가가지고. 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한 2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김포도 제가 봤을 때는 문패만 바꿨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변화가 나오질 않는다. 그거는 그냥 신뢰가 거기 있습니다. 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라는 이런 거대 담론이라는 측면에는 이미 홍준표 시장이 시대에 역행한 것이다라는 오늘 그 표현으로 대신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서울의 재정 자립도가 75%, 경기도가 한 60%, 김포시가
한 37% 정도 됩니다. 아, 재정 자립도가요? 재정 자립도가.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인접 도시들도 40%가 다 안 돼요. 네. 그리고 서울 안에도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강남구에 이제 세수가 많죠. 소위 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강북에 있는 좀 낙후돼 있는 그런 자치구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서울시 재정의 중요한 일들입니다. 국가 수입의 중요한 일들이에요. 네.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김포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들이 다 지금 거론돼 가지고 40% 미만의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는 이런 도시가 서울로 편입됐다. 제가 보기에는 국힘 당협위원장 뭐 몇 분이 지금 반대 의견을 표시했죠. 네. 강북에 있는. 결국은 이 정책은 국민의힘이 강북 포기, 내년 총선에서 강북 포기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환영받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대전 사람인데 서울공화국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지역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소외감과 10배감을 주는 거거든요. 메가시티라는 거는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로 지난 정부에서 법제화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서 말 그대로 광역단체장 다 바뀌고 나서 다 그것이 백지화됐거든요. 우리 저 김기현 대표가 진짜 내질러 하는 그런 그 공약 정책 아니겠습니까?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는데 양쪽에 별로 이견이 없는데 3년 걸렸습니다. 당대표 개인 차원에서 던진 이슈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면을 네. 전환하기 위한 그런 파퓰리즘의 전형적인 네.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김포 서울 편입 이 이슈에 대해서 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거리를 좀 뒀었는데 모르는 일이다 그랬죠? 네, 예. 오늘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반기는 듯한 메시지입니다. 당정 협의가 가능한 이슈다. 아, 오랜만에 여론을 주도하는 이슈 잘 냈다. 아주 그 환영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 이슈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일 테고 우선은 들썩이겠다는 것의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박범계 장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책의 효과를 보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휘저을 수 있는 정책인가를 봐야 되는데 강서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 최소 17% 정도의 격차가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걸 뒤집을 정도의 판세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박범계 장관 얘기하신 것처럼 내일 오세훈 시장과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 논의를 한다는데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말 나와요, 이거는. 당연하거든요. 네, 말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노원구 살면서 항상 얘기 듣는 게 뭐냐면요. 노원구는 서울시계 내에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투자를 더 못 받아가지고 오히려 광역교통 확충이나 이런 건 서울시계에 바뀌어야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남 판교보다 그러면은 소위 주거 환경이 떨어지느냐. 성남 판교보다 저희가 평균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신축, 구축이라 차이도 있겠지만은 거긴 경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라서 좋고 경기도라서 나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환경이 어떻게 개선됐냐의 문제인데 네. 그걸 간과하고 이걸 밀어붙이면은 나중에 좀 곤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김문수 지사 시절부터 갖고 왔던 정책은 뭐냐면은 GTX가 원래 국민의힘이 밀어붙였던 겁니다. 한나라당 네. 시절 때부터. GTX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이거는 경기도를 서울로 바꾼다는 건 새로운 전략이거든요. 좀 약간 연구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할 때에 그것이 분명히 서울 시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욕망적인 측면에서 다소 거부감이 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을 충청도에 한다라는 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명분이 있었죠. 사람이 욕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명분이 따라야지 이것이 욕망과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그 폭발력이 있는 거지. 근데 오로지 이것은 말 그대로 인접 도시만 행복하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강북 지역과 네. 인천, 경기도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소외 배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네. 욕망은 일정 부분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나 명분이 따라가지 않는 거기 그럼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아니요. 쪽으로 갈 거. 제가 드리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드리는 갈 거 같나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화 시대를 얘기하는데 지방화 시대의 대표적인 게 지역 특화 산업이라든지 지방 분권에서 지방 재정권을 확대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과연 지금 그 공약과 이게 일치가 됩니까? 조화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걸 그런 측면을 우려하는 거지 반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하는데 반대는 안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더 막연히 반대하기 신중하게. 어려운 게 네. 뭐냐면요. 예전에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하실 때 민주당 쪽에서도 비슷한 안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김포와 인천 검단 쪽이 생활권이 비슷합니다. 김포시에서 그 국회의원 하시던 유정복 시장이 이제 인천과 시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 권역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인천과 부천과 김포와 시흥 정도까지 합쳐가지고 인천을 확장하다는 얘기 정도는 민주당 쪽에서 거론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가시티화는 민주당이라고 해가지고 막연히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당에서 나오는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전 현실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게 이거 외에도 다양한 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가 실제 지도 모양으로 놓고 보면은 고양이나 파주와 통합해가지고 어떤 특례시 규모를 더 확대하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을 검토하고 그게 성안이 됐을 때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안이 좋은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길거리 조사에서 85%가 찬성했다 뭐 이런 거는 이런 건 저희 도봉산에 가면 맨날 해요. 도봉산에 가면 스티커 붙이라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그럼 거기서 80% 나와요. 그리고 등산객들이 맨날 투표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정책 기반을 지금 여당이 한다 그러면 좀 우스우니까 여야가 머리 맞대고 과학적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게 돈이 든단 말이에요.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불효불급한 거를 좀 줄이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행보에 나섰는데요. 예산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일단 간단한 질문 제가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예산 재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탄핵을 주장하는 어떤 세력이나 인물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에게 좀 아픈 소리를 계속할 때마다 썼던 비유가 돈키호테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맨날 하는 실수가 풍차가 돌고 있는데 그냥 평화롭게 돌고 있는데 저거 괴물이다 이러고 달려들거든요. 풍차 돌격하거든요. 자기가 타고 있는 말도 비루한 말인데 명마라고 하고 타고 다니고 뭐 이런 현실의 삶, 가상현실에 살면 안 되는 건데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 재배치시키자고 했더니 날 탄핵시키려고 한다. 이건 세계관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과. 저는 오히려 서민 민생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못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치료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 보고면 그 사람 잘라야 되는 거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당에다가 지금 쓴 약을 먹이겠다고 했는데 저기다 약을 처방해야 됩니다. 저기가 좀 이상해요 지금. 아 용산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닥터이신 인요한 위원장께서 처방전은 저쪽으로. 제가 또 괜한 질문을 드려가지고 또 좀 격한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산 재배치와 탄핵이 왜 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배치의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너무 재정 건전성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다음 회계연도 일본, 미국 다 8%, 6.8%의 다음 회계연도 재정 지출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7%, 2.8% 내년 예산안의 지출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3% 이상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긴축 예산입니다. 긴축 예산 해놓고 뭐 지역 아동센터, 학교 돌봄센터, 노인 요양시설, 또 사회 서비스, 건강보험 외에 보건의료 예산 무려 8,800억 삭감.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일반 예산, 소위 복지 예산은 대표적으로 감소가 됐고 그리고 R&D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감축이 됐잖아요. 또 심지어 제가 이승만 기념관에 대통령께서 지금 500만 원 기부하셨죠. 500만 원. 그 역사 논쟁, 대통령이 이념 논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뭐 장관들 보고 나가서 싸우라는 그런 취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다 반성한다고 하고 국민이 왕이고 국민이 언제나 옳다고 했고 국민들의 상당수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거 하지 말라. 야당과 협치해라. 예산도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을 일정 부분 증액해서 수용할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되지. 그거를 탄핵하고 연결하면 그러면 이 예산 정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이 이제 R&D 예산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 발표됐을 때 가장 좀 논란이 됐던 게 R&D 예산 감액이었잖아요. 3조 4천억 원을 300만 명의 취약계층 도움대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밝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요? 저는 전체적으로 R&D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R&D에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참 부적절하게 쓰인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다면은 저 세세하게 접근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30%씩 깎아버려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과기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효과가 떨어지나 봤더니만은 프로젝트 한 대여섯 개 띄워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연구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아주 취약한 지점에 있는 연구원들, 대학원생들이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가 그러면 하나의 기조다. 그래서 만약 이런 그 어려움을 감수하라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어제 대통령께서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지고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책을 봤을 때 국민들에게 일관적으로 전달하려 그러면은 절대 브레이크랑 엑셀을 같이 밟는 정책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진짜 아주 긴축을 할 땐 브레이크를 꽉 밟아가지고 국민에게 설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줄이고 한쪽에서는 늘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보면은. 네. 한 가지 장단으로 계속 춤을 춰야지 그래도 리듬이 나는데 이거는 손발이 따놓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제가 뭐 대전 국회의원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과학도시. R&D 예산은 대전의 소위 대덕 연구단지의 한 47%가 쓰여지는 겁니다. 33년 만에 이렇게 R&D 예산이 감소되는 건 처음이고요. 네. 무려 그 금액이 5조 2천억이고 16%가 줄어들어요. 예. 특히 대통령이 뭐 청년 예산 뭐 이렇게 늘렸다고 뭐 주장도 하시던데 이공계 학생 일자리 예산이 80%가 감소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경제 비전, 경제 철학, 기본적인 경제 정책이 뭐냐. 박근혜 정부 때도 초이노믹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어제서는 시정연설 들으면서 기재부 장관이 설명할 법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들에 대한 열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그 5년 동안의 임기 중에 가야 될 지점이 뭐냐, 경제의 방향이 뭐냐, 자율성 외에는, 민간의 자율성 외에는 얘기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정말로 큰일이다. 정말로 큰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가계부채를 이제 정권에서 많이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럼 얼마 전까지 그럼 정책 기조를 보면요. 청년들이 집을 얻기 힘들다고 하니까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열어주겠다. 뭐 이런 것들 정책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 정책 자체는 좋게 평가합니다. 생애주기가 더 길기 때문에 더 긴 기간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빚이 늘 건 알았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랑 엑셀이 동시에 밟히면 굉장히 피곤한 게 이걸 평가하는 사람도 그렇고 국민들도 피곤한 게 50년짜리 빚 내줄 테니까 집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가계부채가 왜 늘었니 이렇게 하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또 이자율을 올리겠라고도 하겠다는 건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기조가 있으면 똑같은 얘기로 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말을 해놓고 50년짜리 주담대 만들어 놓고 가계부채가 많다 얘기할 때는 저는 이게 혹시 어디서 외부에서 다른 지표가 감지됐나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나 이런 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정도로 저는 걱정되거든요. 네. 아니면 너무 단기 기억이 이제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들만 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조심스럽게 펼쳐서. 네. 정책의 일관성, 네. 그리고 재정 건전성도. 방향성을 설정해라. 이렇게 재정 정리하겠습니다. 건전성도 사실은 대통령이 그거 제가 정리했잖아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 짧게. 작년도에 법인세 깎아주고 네. 초부자 감세해줘가지고 결국은 재정 악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반박해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을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예, 짧게 반박. 아하. 아 근데 실제로 법인세 감소분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법인세가 우리나라에 100조 정도 거치는데 많으면은 그게 세율 몇 프로 조정한다고 해서 50조가 덜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이래가지고 부동산 세수가 문재인 정부 때 비해서 많이 줄은 것도 있고요. 좀 넓게 봐야지 법인세로 민주당이 네, 다 네. 몰아가는 것도 좀 문제라 봅니다. 다음에 이걸로 한번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100분 토론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